2023년 9월 15일 한 통의 공문이 중국 신타이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철수 결정. 20년간 함께해온 파트너가 하루아침에 떠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갑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런 오만한 생각이 어떻게 한 도시를 통째로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 기술과 신뢰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타이시 경제국 부국장 장러페이입니다. 그의 눈으로 본 6개월간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6월 어느 화창한 오후였죠. 신타이시 경제개발구 사무실에 앉아있던 저에게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장 부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삼성에서 공문이 왔는데 철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철수라고? 그럴 리가 있나? 협상용 블러핑이겠지. 하지만 비서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손에 든 공문을 보니 삼성전자 중국법인 공식 레터헤드가 찍혀 있었죠.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로 사업 구조조정과 생산기지 재편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신타이시 경제국 부국장이었어요. 이 도시에서 삼성은 그저 하나의 기업일 뿐이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품 몇 개 조립해서 핸드폰 만드는 회사 정도로 여겼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봐. 아마 세금 혜택이나 땅 문제겠지. 저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산업부 부처장 주홍차오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강경한 스타일로 유명했거든요. 이번 삼성건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물었죠. 주홍차오는 탁자를 한번 치며 말했습니다. 겁주기용 협상술이에요. 우리가 굽힐 필요 없습니다. 기술 이전 안 하면 압박해서 뺏으면 그만이죠. 회의실에 있던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뭐 대단한 줄 아나? 한 간부가 콧방귀를 뀌었죠.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각오가 되어 있나 보네요. 주홍차오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신타이시는 14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 시장의 관문입니다. 삼성 따위가 우리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회의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삼성의 협상 전술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죠. 불가능해요. 주홍차오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요? 공장 설비만 해도 수천억 원이에요. 게다가 우리 없이 어디서 이렇게 저렴하고 우수한 인력을 구하겠어요? 그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동조했습니다. 저 또한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신타이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인력이 풍부했거든요. 삼성이 떠날 이유가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 대비책은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홍차오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무슨 대비책이요? 삼성 없어도 우리는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중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하얀 연기가 우리 도시의 마지막 평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의 오만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주홍차오 부처장의 개별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장 부국장, 앉으세요. 주홍차오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삼성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직접 얻어내야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을 통해 핵심 기술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건 좀, 뭐가 문제입니까? 주홍차오가 날카롭게 물었죠. 우리 땅에서 우리 인력으로 만든 기술인데 당연히 우리 것 아닙니까? 그의 논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삼성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원들이 하나둘씩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복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급여도 2배로 올려준다고 하고요. 저는 불안했지만 주홍차오의 압박에 못 이겨 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시에 그는 언론 플레이도 시작했습니다. 신타이시 일보에 기사 하나 실어야겠어요. 주홍차오가 언론 담당자에게 지시했죠. 삼성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틀 후 신문 일면에 큼지막한 제목이 실렸어요. 외국 기업의 기술 독점,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기사 내용은 삼성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중국을 하청업체로만 취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도 순식간에 달렸어요. 삼성 같은 기업은 중국에서 나가라. 우리 기술로 성장해놓고 배은망덕하다. 저는 댓글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시민들은 진실을 모른 채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삼성 공장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보안이 삼엄해졌고 중국인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아요. 협력업체 직원 하나가 저에게 말했죠. 한국인 관리자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주홍차오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가자고 했어요. 겁먹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압박해야 해요. 시 차원에서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환경 점검도 더 자주 나가세요. 정말로 그 주부터 삼성 공장에 각종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세무서, 환경청, 소방서까지 번갈아가며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1년에 한두 번 오던 곳들이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까다롭게 점검했죠. 삼성 중국법인 총무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 부국장님, 최근 점검이 너무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모른 척했어요. 정기 점검일 뿐입니다. 법에 따른 절차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성 공장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왠지 예전보다 어둡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삼성이 정말 떠날까요? 우리 조카도 거기서 일하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주홍차오는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점점 이 모든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7월 중순,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삼성 중국법인 대표가 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뵙자고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전 약속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당장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만 하더라고요.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 중국법인 대표 김상민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갑자기 오시다니. 김상민은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장 부국장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 우리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기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발각된 건가? 하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김상민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공장 보안 시스템에 의하면 평소보다 3배 많은 각종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목구멍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점검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어요. 김상민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집한 증거자료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복사하려 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장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김상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술을 탈취하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제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개별 직원들의 일탈 행위일 뿐이에요. 개별 직원의 일탈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 있나요? 김상민의 반박이 날카로웠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각종 점검까지 몰리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김상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장 부국장님, 저희는 지난 20년간 신타이 씨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잠깐만요, 김 대표님. 저는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해요? 김상민이 되물었어요. 우리 직원들을 스파이로 만들려 하고 우리 기술을 훔치려 하는 게 오해라고 하십니까?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상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인도에도 우리 공장이 있어요. 하지만 신뢰 없는 곳에는 기술도, 공장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급히 주홍차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처장님, 삼성에서 항의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주홍차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방졌어요. 허세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떠날 배짱이 있으면 떠나보라고 하세요. 하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말도 안 됩니다. 주홍차오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나라들이 우리만큼 좋은 조건을 줄 수 있겠어요? 그냥 협상용 블러핑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김상민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건 허세를 부리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실망하고 분노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 삼성 공장을 바라보니 불빛이 여전했지만 왠지 그 빛이 곧 꺼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계속 뒤척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2023년 9월 15일 오전 10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부국장님, 큰일 났어요. 삼성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타이시 공장 철수한다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네,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본사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저는 급히 인터넷을 켰어요. 정말로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같은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신타이시 생산기지 철수 결정.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완전 철수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일부만 옮기는 거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날 오후부터 삼성 협력업체들이 하나둘씩 계약 해지 통보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장 부국장님, 저희 회사도 통보받았어요. 협력업체 사장 리밍이 울상을 지으며 전화했습니다. 3개월 후면 계약 종료래요. 직원 200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전화가 하루 종일 쏟아졌어요. 모든 협력업체가 똑같은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급히 주홍차오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처장님, 정말로 철수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하세요. 주홍차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협상용 압박이에요.
며칠 지나면 다시 연락 올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삼성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확실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앞 주차장에 대형 트럭들이 나타났어요. 생산 장비들을 포장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직접 공장 앞에 가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인 직원들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정말로 가시는 건가요? 제가 한 한국인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베트남 공장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떠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이 베트남 하노이 공장 증설을 발표한 거예요. 신타이시에서 철수한 생산 능력을 그대로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믿겠습니까? 시장이 긴급회의에서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들이 너무 강경하게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홍 차오는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공장 철수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도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도 이제 끝이에요. 부품업체 사장 천웨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삼성 물량이 전체의 80%였거든요. 물류회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수십 대씩 드나들던 트럭들이 사라지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장 부국장님,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물류회사 직원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공장 주변 상권도 눈에 띄게 한산해졌어요. 점심시간마다 붐비던 식당들이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절반도 안 와요. 식당 사장 리준이 푸념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다 없어지니까 장사가 안 되네요. 가장 충격적인 건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공장 근처 아파트 값이 하루아침에 20%나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공장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24시간 불이 켜져 있던 공장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설마가 현실이 되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어요. 한 기업의 철수가 도시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무서운 현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거든요. 차갑게 식어가는 공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2023년 10월 삼성이 완전히 철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는 풍경부터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삼성 공장으로 향하는 직원들로 붐비던 지하철이 한산했어요. 러시아어인데도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부국장님,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직접 실직자만 5만 명, 간접 실직자까지 합치면 12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그냥 통계였는데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니 그 심각성이 와 닿았어요. 공장 앞 상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닫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은 가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거든요. 20년 동안 여기서 장사했는데 이제 끝이네요. 김밥집 사장 왕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에 김밥 500개씩 팔았는데 이제 50개도 안 나가요. 미용실, 편의점, 세탁소 할 것 없이 모든 가게가 마찬가지였어요. 손님이 없으니 버틸 수가 없었죠. 더 심각한 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식당이 문 닫으니까 식자재 공급업체도 타격을 받았어요. 운송업체들도 물량이 없어서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회사도 직원 절반을 내보내야 해요. 운송회사 사장 류강이 울먹였습니다. 삼성 물량이 사라지니까 다른 일감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집값이 30%나 떨어졌는데도 안 팔려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 천리가 한탄했습니다. 누가 일자리도 없는 동네에 와서 집을 사겠어요? 저는 거리를 걸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활기찬 상권이었는데 이제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시민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었어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돌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삼성을 쫓아낸 거야. 누군가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덕분에 우리가 다 실업자 됐잖아. SNS에는 시민들의 절망적인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20년 다닌 회사에서 잘렸어요. 50살에 다시 취업하라니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죠? 아이 학원비도 못 내겠어요. 이 동네에 무슨 일자리가 있나요? 집 팔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가려는데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빚만 남을 것 같아요. 댓글마다 시정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글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 재정도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삼성과 협력업체들에서 나오던 세금이 사라지니까 시 예산에 큰 구멍이 뚫린 거죠. 내년 예산을 30%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이 암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공공사업도 대부분 중단해야 하고 공무원 월급도 동결해야 할 판입니다. 도시개발 계획들도 모두 백지화되었어요. 새로 짓기로 한 도서관, 체육관, 공원 같은 것들이 모두 취소된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삼성 공장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어요. 텅 빈 공장 건물들이 어둠 속에서 흉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수만 명이 북적이며 일하던 곳이 이제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삼성에서 일했던 기술자 장의였어요. 부국장님,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제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삼성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장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죠?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한 기업을 쫓아낸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의 삶을 파괴한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예전보다 훨씬 적었어요. 마치 도시가 천천히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는 살아있지만 심장이 멈췄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삼성이 우리 도시의 심장이었다는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거든요. 2023년 11월, 저는 시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압박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시장의 얼굴은 몹시 험악했습니다. 장 부국장,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시장이 신문 더미를 던지며 소리쳤어요. 매일 기자회견 열어달라고 난리예요. 신문 헤드라인들이 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신타이시 경제 붕괴, 누구 책임인가? 삼성 철수 뒤 실업률 급증, 시정부 무능 논란.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시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삼성이 그냥 부품 조립하는 공장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났죠? 저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시장님, 저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삼성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저는 경제학 교수 리슈밍을 만났습니다. 평소 시정부 자문을 해주던 분이었거든요. 교수님, 삼성 철수가 이렇게 큰 타격을 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리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 부국장님, 삼성은 생산업체가 아니라 생태계의 핵심이었어요. 한 기업이 아니라 산업 시스템 전체였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해요. 리 교수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삼성을 중심으로 1차 협력업체 50개, 2차 협력업체 200개, 3차까지 합치면 500개 업체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리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삼성의 기술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협력업체와 공유되는 시스템이었어요. 품질 관리, 생산 공정, 물류 시스템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삼성이 떠나니까 전체가 무너진 건가요? 맞습니다. 리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뇌를 떼어내면 몸 전체가 마비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 대화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삼성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도시 경제의 중추신경이었던 거예요. 한 주 후 시민단체에서 주최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말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갔어요. 장 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삼성을 쫓아낸 게 시정부 결정 아닙니까? 수백 명의 시민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삼성의 진짜 가치를 몰랐습니다. 진짜 가치요? 실직자 대표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성장한 기업을 하루아침에 적으로 만든 게 가치를 몰랐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기술 도둑질까지 시도했다면서요? 다른 시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저는 혼자서 삼성 공장 근처를 걸었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서 바람만 쌩쌩 불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전직 삼성 협력업체 사장이었던 천다산이었어요. 젊은이, 후회해도 소용없어. 천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으니까.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천 할아버지가 텅 빈 공장을 가리켰어요. 저기서 일하던 내 손자도 이제 백수야. 그날 밤 저는 한국 대사관에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한국 대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타이시 경제국 부국장 장머페이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장 부국장님. 무슨 일이시죠? 삼성에 전해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실 수 없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부국장님, 그 말씀을 진심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진심입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우리 도시가 죽어가고 있어요.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사에 전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삼성이 단순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심장이었다는 걸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기술이란 훔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도 말이죠. 2023년 12월 초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회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제가 대사관 직원에게 물었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하네요. 일주일 후 베이징 한국 대사관에서 예비 회담이 열렸습니다. 저는 시장과 함께 북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홍차오 부처장이 경질되었다는 거예요. 베이징에서 직접 내려온 결정이었죠. 상급기관에서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장 부국장님이 복귀 협상팀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협상팀장이라니요. 대사관 회의실에서 삼성 측 대표단을 만났을 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어요. 냉랭하면서도 어딘가 희망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삼성 아시아 총괄 박진수 상무가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어요. 저희가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 상무의 말이 단호했어요.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그때 삼성 측에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기술보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박 상무가 첫 번째 조건을 말했어요.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요구였어요. 둘째, 관련 책임자들을 분명히 문책해 주십시오. 이미 주홍차오 부처장은 경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상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품질 교육센터를 설립해 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육센터요? 네, 처벌이 아닌 교육입니다. 박 상무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중국 근로자들에게
우리의 품질 철학과 기술 표준을 가르치는 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교육센터인가요? 다른 보상이나 혜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박 상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장 부국장님, 기술을 공유하려면 먼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서로를 이해할 때 생겨나죠. 이해한다는 게 왜 그렇게 만드는지, 왜 그런 품질이 필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박 상무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기술은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삼성은 복수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협력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중국을 라이벌이 아닌 파트너로 보고 싶습니다. 박 상무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파트너가 되려면 서로 존중해야 해요. 시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공장은 언제 다시 가동하실 건가요? 교육센터가 완성되고 첫 번째 교육 과정이 끝나면 일부 생산 라인부터 복귀를 검토하겠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저는 박 상무와 개별 면담을 가졌어요. 상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기술을 훔치려 했던 것도 부끄럽고요. 박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미래예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 부국장님이 직접 교육센터 운영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박 상무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진정성 있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말 다르구나.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시장이 물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굴복을 요구하지 않고 성장을 제안하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를 적으로 보지 않고 미래의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교육센터라는 아이디어도 신선했어요. 시장도 동의했습니다. 신타이시에 돌아와서 저는 바로 교육센터 설립 준비에 들어갔어요. 부지 선정부터 시설 계획까지 모든 걸 직접 챙겼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기 시작한 거죠. 정말 다시 돌아온다고요? 실직했던 기술자 장의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파트너로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3개월 후 삼성 스마트 품질 교육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멋진 건물이었어요. 개관식 날 박 상무가 다시 신타이시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얻었던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2024년 3월 삼성 스마트 품질 교육센터에서 첫 번째 교육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센터에 도착해서 모든 준비 상황을 점검했어요. 오늘이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교육생으로는 예전 삼성에서 일했던 직원들과 협력업체 기술자들 200명이 선발되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교육장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교육 담당자 김현철 과장이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6개월간 함께하게 됩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교육장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가 가르치려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입니다.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품질이란 무엇일까요? 김 과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교육생이 손을 들었어요. 불량품을 만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김 과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품질은 고객이 만족하는 것, 더 나아가 고객이 상상하지 못한 가치를 주는 겁니다. 저는 뒤에서 그 수업을 지켜보며 감동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교육생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몇 주가 지나자 교육생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교육생 리화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립만 했는데 지금은 왜 이 부품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겠어요. 교육 과정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품질 철학, 팀워크,
문제 해결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기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세요.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해질 때 여러분의 일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육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5개월이 지난 후 삼성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생산 라인을 신타이시로 다시 가져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박 상무에게 확인했습니다. 네, 교육센터 성과가 기대 이상입니다. 박 상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육생들의 품질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8월 교육과정 수료식이 열렸어요. 200명의 교육생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 과장이 수료증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작업자가 아닙니다. 품질의 전문가입니다. 그때 한 교육생이 일어서서 소감을 말했어요. 전직 삼성 기술자였던 장웨이였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였습니다. 장웨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교육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웨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를 적으로 보지 않고 파트너로 여겨준 삼성에게 감사합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저는 교육센터 옥상에 올라갔어요. 멀리 삼성 공장이 보였는데 몇 개 동에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시 살아나는구나.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생산 라인이 재가동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생산팀장 천민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달랐어요. 불량률이 예전보다 30%나 줄었고 작업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협력업체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상권도 다시 살아나고 부동산 시장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기쁜 건 시민들의 표정이 밝아진 거였어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1년 후인 2025년 3월, 저는 다시 교육센터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두 번째 기수 200명이 수료하는 날이었습니다. 박 상무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어요. 이제 신타이시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닙니다. 품질과 신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1년 반 전 절망에 빠져 서 있던 그 자리였어요. 이제 삼성 공장과 교육센터에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빛이었어요. 우리 도시는 이제 조립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멀리서 야근하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기술을 훔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요. 신타이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신타이시가 아니었어요.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로운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교육과 상호 존중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있었어요. 공장과 교육센터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교만하지 않겠다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